지난 강의에서 우리는 이상기체의 성질을 압력, 부피, 그리고 온도와 같은 거시적 상태 변수를 사용하여 알아보는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물질은 하나의 거시적인 시료라기보다는 매우 많은 수의 분자 모임이므로 이런 거시적 성질은 미시적 관점에서 기체를 기술하는 것과 연관시킬 수 있겠습니다. 뉴턴의 운동 법칙을 통계적인 방법으로 입자의 집합계에 적용하면 연력학 과정에 대하여 합리적인 기술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기체의 경우 기체 분자 간 상호작용의 크기가 액체나 고체 내부에 있는 분자 사이의 상호작용보다 훨씬 약하기 때문에 수학적 계산을 비교적 단순하게 하기 위해 이번 강의에서는 주로 기체의 거동을 고려하고자 합니다. 그럼 제14강 기체의 운동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상기체의 분자 모형을 학습하고 몰 비열의 내용을 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통계역학에 의한 평균적 에너지를 동일한 양으로 나누어 이해하는 에너지 등 분배에 대해 학습하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유형의 모형을 소개하였는데요. 그중 하나가 구조 모형이 되겠습니다. 구조 모형은 너무 크거나 작아서 직접적으로 볼 수 없는 개를 나타내기 위한 이론적인 설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지구에 있는 우리는 태양계를 내부에서만 볼 수 있고 태양계 바깥을 여행하면서 태양계가 어떻게 생겼는지 돌아볼 수 없습니다. 이런 제한 때문에 태양계에 대한 지구 중심 모형과 태양 중심 모형이 도출되었습니다. 직접적으로 관찰하기에 너무 작은 개의 예로는 다음 그림과 같은 수소 원자가 있겠습니다. 이 개를 설명하기 위하여 보호 모형과 양자 모형과 같은 다양한 구조 모형이 만들어졌습니다. 일단 구조 모형이 만들어지면 그 과정은 개의 거동에 대한 실험적 관측의 다양한 예측을 하기 위해 사용된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태양계의 지구 중심 모형은 지구에서 화성이 어떻게 보이는지를 예측하게 해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들 예측이 관측과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판명되었으며 이렇게 구조 모형이 맞지 않게 된다면 이 모형은 다른 모형으로 대체되거나 수정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장에서는 기체의 거시적 측정을 미시적 구성 요소인 분자의 거동과 연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여 이상기체의 구조 모형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앞으로 공부할 구조 모형을 운동론이라고 하며 이 모형은 이상기체를 다음에 가정을 갖는 분자무리로 가정하겠습니다. 첫 번째, 물리적 성분에 대한 가정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체는 한 변의 길이가 d인 정육면체 용기 내에 있는 수많은 동일한 분자로 구성된다라고 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체 내의 분자 수는 아주 많고 분자 사이의 평균 거리는 분자 자신의 크기에 비해 훨씬 크기 때문에 분자들은 용기 내에서 무시할 정도의 아주 작은 부피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가정은 분자를 점으로 생각하는 이상기체 모형과 일치하겠습니다. 두 번째, 성분들의 거동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자들은 뉴턴의 운동 법칙을 따르지만 전체적으로 분자들의 운동은 등방적이라는 가정을 따릅니다. 등방적 운동이란 어떤 크기의 속력으로 어떤 방향으로든 운동을 할 수 있음을 뜻하겠습니다. 또한 탄성 충돌이 일어나는 동안 분자 사이에는 근거리 힘을 주고받는다고 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정은 분자 사이에 장거리 힘이 작용하지 않는다는 이상기체 모형과 일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분자들은 용기의 벽과 탄성 충돌을 한다고 가정합니다. 비록 가끔 이상기체를 입자로 모형화한 단 원자로 구성된 기체로 생각하기도 하지만 분자로 이루어진 기체의 특성도 낮은 압력에서는 이상기체의 특성으로 잘 근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분자의 내부 구조는 여기서 다루고자 하는 운동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이 되겠습니다. 이제 운동론을 적용하여 거시적 상태 변수인 압력 P를 미시적 양들과 연관시켜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다룰 내용들은 비교적 긴 과정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각 단계는 간단한 수학적 계산 또는 이전 장에서 공부한 원리 또는
분석 모형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비교적 어렵지 않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부피가 V인 용기에 N개 이상 기체 분자가 있는 경우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정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N개의 분자로 이루어진 이상 기체가 한 변의 길이 D, 부피 V인 정육면체로 된 용기에 들어있을 때 이상 기체의 거시적 상태 변수인 압력 P를 미시적 물리량으로 표현하는 식을 유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질량이 m조로인 분자들 중에서 하나의 분자만을 생각하고 그 분자가 다음 그림과 같이 x방향의 속도 성분 vxi를 가지고 움직인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여기서 아래첨자 i는 처음값이 아니라 i번째 분자를 의미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그림은 분자가 용기의 벽과 충돌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자가 벽과 탄성 충돌을 하게 되면 벽의 질량이 분자의 질량에 비하여 상당히 크기 때문에 벽의 수직인 분자의 속도 성분은 방향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벽으로부터의 충격량이 분자의 운동량 변화를 일으키는 비고립계로 모형화할 수 있겠는데요. 분자의 X성분 운동량의 변화는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분자가 벽과 충돌 후 같은 벽에 두 번 충돌하기 위해서는 X방향으로 용기를 왕복하는 ED의 거리를 운동해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등속 운동하는 입자 모형으로부터 첫 번째와 두 번째 충돌 사이의 시간 간격은 다음과 같겠습니다. 분자가 벽과 충돌할 때 분자의 운동량을 변화시키는 힘이 오직 충돌 중에만 분자에 작용하겠지만 힘을 분자가 정육면체 용기 내부를 한번 왕복하는 시간 간격 델타 t초 동안에 대해서 평균을 하여 정육면체 내부를 많이 왕복하는 긴 시간 동안의 평균력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왕복 운동을 여러 번 할 때 한 번 왕복 운동하는 동안의 평균적인 운동량 변화는 충돌이 일어나는 짧은 시간 간격 동안의 운동량 변화와 같겠습니다. 따라서 용기의 벽이 분자에 작용하는 긴 시간 동안의 평균력의 X성분식을 다음과 같이 쓸 수 있겠습니다. 이제 뉴턴의 제3법칙에 의해 기체 분자가 벽에 작용하는 긴 시간 동안의 평균력의 X성분은 다음과 같이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가 되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기체가 벽에 작용한 전체 평균력 Fi는 모든 개별 분자가 벽에 작용한 힘을 더한 것과 같겠습니다. 첫 번째 가정에 의해 모든 분자는 같기 때문에 분자의 질량이 모두 m0이고 용기의 길이가 같으므로 모든 분자에 대하여 다음의 식을 유도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분자 수가 많다는 첫 번째 가정에 추가적인 특징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자 수가 적다면 분자가 벽에 충돌하는 순간 동안 벽에 작용하는 힘은 0이 아니지만 분자가 벽에 충돌하지 않는 동안은 벽에 작용하는 힘이 0일 것이기 때문에 벽에 작용하는 실제 힘이 시간에 따라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보가드로 수와 같이 매우 많은 수의 분자가 있다면 시간에 따른 힘의 변화를 무시할 수 있으므로 평균력이 임의의 어떤 시간 간격 동안에도 앞에서 구한 것과 같게 될 것이고 분자 충돌에 의해 일정한 힘 F가 벽에 작용하게 된다고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보통 어떤 집합의 평균값이란 집합 내의 모든 원소값을 합하여 그 집합의 원소수로 나눈 값을 말합니다. n개의 분자의 x성분 속도의 제곱에 대한 평균값은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한 분자의 속도 성분 vxi, vyi, vzi에 대해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타고라스의 정리에 따라 분자 속력의 제곱은 각각의 속도 성분의 제곱과 다음의 관계가 성립할 것입니다. 따라서 용기 내의 모든 분자에 대하여 v제곱의 평균값은 각 속도 성분의 평균값과 다음 관계가 성립하겠습니다. 분자의 운동은 등방적이기 때문에 평균값 vx의 제곱, vy의 제곱, vz의 제곱은 모두 서로 같아 다음의 식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이 식으로부터 용기의 벽에 작용하는 전체 압력은 다음과 같이 표현 가능하겠습니다. 여기서 D의 세제곱을 정육면체의 부피 V로 나타내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2절의 서두에서 시작된 긴 여정을 마쳤습니다. 인내와 부지런함 덕에 우리는 기체의 압력은 단위 부피당
기체 분자수와 분자의 평균 병진 운동 에너지 2분의 1 m0 v의 제곱에 비례한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간단한 이상기체 모형을 통해서 압력이라는 거시적 물리량이 분자 속력의 제곱의 평균이라는 미시적 물리량과 연관되어 있다는 중요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방금 유도한 전체 압력에 관한 식을 다음과 같이 표현함으로써 온도의 의미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 식을 다음과 같은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PV 이꼴 NKBT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식에서 우변을 각게 놓고 라지 T에 대해 풀면 다음의 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결과는 온도가 분자의 평균 운동 에너지를 나타내는 직접적인 척도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앞장에서 우리는 온도를 오직 두 물체 사이의 에너지 전달 관점에서 거시적으로 정의할 수 있었습니다만 방금 유도한 식을 통해 물질을 구성하는 분자의 미시적 운동 관점에서 더 상세한 온도의 정의를 포함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앞 페이지에서 유도한 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분자의 병진 운동 에너지를 온도와 연관시킬 수 있겠습니다. 이 식은 분자당 평균 병진 운동 에너지가 2분의 3 kBT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가정에 의해 분자의 운동은 다음과 같이 등방적이므로 다음의 관계식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비슷한 방법으로 Y와 Z 방향에 대해 생각해보면 다음의 식을 유도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기체의 병진 운동에서 각각의 자유도는 2분의 1 kBT만큼씩 같은 에너지를 갖게 됨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자유도는 일반적으로 분자가 독립적으로 에너지를 가질 수 있는 방법의 수를 말하겠습니다. 이 결과를 1번화한 것을 에너지 등분배 정리라고 하며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n개의 분자로 된 기체의 전체 병진 운동 에너지는 다음과 같이 분자당 평균 에너지를 n배하면 되겠는데요. 여기서 kb는 볼트만 상수이며 n은 기체의 분자수가 되겠습니다. 기체가 병진 운동 에너지만을 가지고 있다면 n개의 분자의 전체 병진 운동 에너지의 식은 기체의 내부 에너지를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이 결과는 이상기체의 내부 에너지는 온도만의 함수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V제곱의 제곱근을 분자의 제곱, 평균, 제곱근 성력이라고 하며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일정 온도에서 가벼운 분자가 평균적으로 무거운 분자보다 더 빠르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학습한 결과를 사용하여 기체와 관련된 거시적인 양, 즉 비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체의 온도 변화가 모두 델타 T로 동일한 여러 열역학 과정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한 등원선에서 다른 등원선으로 가는 경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상 기체의 온도 변화 델타 T가 모든 경로에서 같기 때문에 내부 에너지 변화는 모든 경로에서 같겠지만 지난 13강 강의에서 학습한 것처럼 기체에서 한 일 W, 곡선 아래 넓이의 음의 값은 각 경로마다 다르다는 것을 상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열역학 제1법칙으로부터 주어진 온도 변화와 연관된 열 Q는 고유한 값을 가지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 두 온도 사이에서 일어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열 Q는 과정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다음의 식에서 Q 이꼴 MC 델타 T, 여기서 비열 C는 기체에 대해서 고유한 값을 갖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역학 과정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다음 그림에서의 두 가지 특별한 과정인 등적 과정과 등압 과정에 대한 비열을 정의함으로써 이런 문제의 복잡성을 단순화시킬 수 있겠습니다. 기체의 양을 측정하는 편리한 척도가 몰수이기 때문에 이들 과정과 관련된 몰 비열을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체의 온도가 기체 분자의 평균 병진 운동의 에너지의 척도라는 것을 학습하였습니다. 이 운동 에너지는 개개 분자의 질량 중심 운동과 관련된 에너지이며 분자의 내부 운동, 즉 질량 중심에 대한 진동과 회전 운동과 연관된 에너지는 포함하지 있지 않음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분자의 회전과 진동이 기체의 비열에 미치는 영향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단원자 기체보다 더 복잡한 구조를 지닌 기체의 등적 몰 비열과 등압 몰 비열의 변화를 명확히 하기 위해 몰 비열의 근원이 무엇인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기체의 내부 에너지를 분자의 병진운동 에너지에 의한 것으로만 고려하였으나 단 원자가 아닌 분자의 내부 에너지에는 분자의 병진운동뿐만 아니라 분자의 진동운동과 회전운동에 의한 운동 에너지도 포함될 것입니다. 분자의 회전운동과 진동운동은 분자 사이의 충돌에 의해 활성화될 수 있기 때문에 분자의 병진운동과 결합되어 있겠습니다. 물리학의 한 분야인 통계역학에 의하면 뉴턴 역학을 따르는 수많은 입자로 구성된 개에 대해 입자의 독립적인 각각의 자유도는 입자가 가질 수 있는 평균적 에너지를 동일한 양으로 나누어 갖게 되는데요. 이번 강의 초반부에서 학습한 평행상태의 분자당 각 자유도에 2분의 1 kBt의 에너지가 있다는 등분배 정리를 상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R형 모양의 이원자 기체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형에서 분자의 질량 중심은 X, Y, Z 방향으로 병진 운동을 할 수 있으며 첫 번째 그림의 회색 화살표에는 X 방향에서의 병진 운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분자는 두 번째 그림과 같이 서로 수직인 세 축을 중심으로 회전 운동도 할 수 있겠습니다. Y축에 대한 분자의 관성 모멘트와 회전 운동 에너지가 X와 Z축에 의한 것에 비하여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작기 때문에 Y축에 대한 분자의 회전 운동은 무시할 수 있겠습니다. 즉, 두 원자를 입자로 모형화하면 Y축에 대한 분자의 관성 모멘트는 0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병진 운동에 의한 자유도가 각각의 X, Y, Z축 셋이고 회전 운동에 의한 자유도가 X, Z축 둘이기 때문에 이 분자는 전체 5개의 자유도를 갖게 되겠습니다. 각 분자당 하나의 자유도의 평균 에너지가 2분의 1 kBt에 해당하므로 n개의 분자로 된 개의 내부 에너지는 진동운동에 의한 내부 에너지를 제외하면 다음과 같이 표현되겠습니다. 이 결과로부터 등적 몰 비열을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겠습니다. 두 몰 비열의 비율을 비열비라고 하며 차원이 없는 양을 감마로 표현하는데 등압 몰 비열과 비열비 또한 다음과 같이 유도할 수 있겠습니다. 분자의 진동운동에 대한 가능성을 배제하였음에도 이 결과는 이원자 기체에 대한 결과와 대부분 잘 일치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분자의 진동운동을 고려하기 위하여 두 원자가 용수철로 연결되어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앞 페이지에서 보았던 세 번째 그림을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동운동은 분자의 길이 방향으로 진동하는 운동에 의한 운동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에 해당하는 두 개의 운동 자유도가 있게 됩니다. 따라서 모든 가능한 운동의 자유도를 포함하면 전체 내부 에너지는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겠고 등적 몰 비열은 다음과 같이 얻을 수 있겠습니다. 이런 이론적인 값은 수소, 질소와 같은 이원자 기체 분자의 실험값과 일치하지 않으며 따라서 고전 물리학에 기초한 이론적 유도 방법의 한계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위의 결과에 대하여 이원자 분자에 대한 몰 비열의 이론적 예측 방법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만일 몰 비열을 하나의 온도에서 측정하는 것이 아니고 광범위한 온도에서 몰 비열을 측정하면 위에 고전적 방법에 의한 결과가 쓰임새가 있다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음 그림은 온도에 따른 수소 분자의 몰 비열을 나타낸 것입니다. 저온에서 이원자 수소 분자는 몰 비열이 단원자 기체와 같고 온도 상승에 따라 몰 비열이 상승하여 상온에서 이원자 기체는 진동운동을 제외한 회전운동과 병진운동에 의한 몰 비열 값을 갖게 되며 더 높은 온도에서는 모든 종류의 운동을 포함시킨 경우와 같은 몰 비열 값을 갖게 됩니다. 이와 같이 온도 상승에 따라 몰 비열이 신기하게 변화하는 원인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잠시 다원자 기체의 특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개 이상의 원자로 구성된 분자는 3개의 회전축이 존재하며 이들의 진동운동은 이원자 기체의 경우보다 더 복잡하여 자유도 또한 더 많아지겠습니다. 따라서 이론적 몰 비열 값은 더 커지게 되며 이는 정성적으로 실험 결과와 일치하겠습니다. 즉, 분자의 자유도가 크면 에너지를 저장할 방법이 더 많아져서 몰 비열의 증가로 나타낸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몰 비열을 구하기 위하여
순수한 고전적인 개념을 적용한 분자 모형을 사용하였습니다. 앞 페이지에서 살펴본 온도에 따른 수소 분자의 몰 비율을 보면 앞에서 구한 이원자 기체의 이론적 몰 비율 값이 고온에서만 일치함을 알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구한 몰 비율 값이 고온에서만 일치하는 이유와 평평한 영역이 있는 이유를 이해하기 위해서 고전 물리학을 넘어 양자 물리학에 대해 알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난 11강 및 12강 강의에서 진동과 파동의 운동에 관해 학습하면서 진동하는 줄과 공기관의 진동에서 특정 진동수의 정상파만 존재할 수 있음, 즉 양자화가 되어 있음을 배웠고, 이런 현상은 경계 조건하에 파동이 보여주는 자연적인 현상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추후 학습할 양자 물리학에 의하면 원자와 분자는 파동성을 가지며 경계 조건을 만족하는 파동 분석 모형으로 기술할 수 있으며, 따라서 이런 파동의 진동수는 양자화되어 있다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양자 물리학에서 개의 에너지는 개를 나타내는 파동의 진동수에 비례하기 때문에 결국 원자와 분자의 에너지는 양자화되어 특정 에너지만 허용되겠습니다. 양자 물리학에 따르면 분자의 회전 운동과 진동 운동 에너지는 양자화되어 있으며, 다음 그림은 이원자 분자의 회전 운동과 진동 운동의 양자 상태에 대한 에너지 준위도표를 나타낸 것입니다. 가장 낮은 에너지 상태를 바닥 상태라고 하며, 빨간색으로 표현된 3개의 긴 선은 허용되는 진동 에너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들 상태는 에너지가 넓게 떨어져 있으며, 허용되는 각각의 진동 에너지에는 간격이 더 좁은 회전 에너지가 있는데, 이를 짧은 검은 선으로 나타내었습니다. 분자가 회전 또는 진동의 바닥 상태에 있는 경우 회전 또는 진동이 몰 비열에 기여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운동은 들뜬 상태로의 전이가 있는 경우에만 기여하겠습니다. 이 강의의 초반부에 우리는 분자 에너지는 온도에 비례한다고 배웠으므로 에너지 준위가 들뜨게 되는 대략적인 온도를 표시할 수 있겠습니다. 저온에서는 분자가 다른 분자와 충돌하여 얻을 수 있는 에너지가 적어서 진동운동 에너지나 회전운동 에너지 상태의 첫 번째 들뜬 상태로 들뜨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고전적으로는 허용된 진동과 회전운동 상태라 하더라도 실제로는 분자를 그 상태로 들뜨게 할 수 없게 되겠습니다. 모든 분자는 회전과 진동에 대하여 바닥 상태에 있는데요. 분자의 병진 운동만이 분자의 평균 에너지에 해당하겠습니다. 그림에서 온도 TA는 수소의 경우 50켈빈이며 단지 진동 또는 회전에서의 바닥 상태만 채워지고 있으며, 이는 수소 분자의 몰 비율 그래프에서 가장 낮은 평평한 영역에 해당하겠습니다. 온도 상승에 따라 분자의 평균 에너지는 상승하며, 분자 사이의 충돌에 의해 분자가 첫 번째 들뜬 회전 상태로 들뜰 수 있는 에너지를 가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온도가 더 올라가면 더 많은 분자가 이 들뜬 상태가 되고, 분자의 내부 에너지에 회전 운동 에너지가 포함되어 몰 비열이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수소의 경우 그림의 온도 TB는 500켈빈이 될 수 있어서 들뜬 회전 준위가 채워지지만, 진동의 경우에는 바닥 상태만 채워지겠습니다. 이는 수소 분자의 몰 비열 그래프에서 두 번째 평평한 영역에 해당하겠습니다. 상온에서 분자는 여전히 진동 운동이 바닥 상태에 있으므로 상온에서 진동 운동에 의한 몰 비열의 상승 효과는 없습니다. 분자를 첫 번째 들뜬 진동 운동 상태로 들뜨게 하기 위해서는 온도를 더 높여야 하겠는데요. 수소의 경우 그림의 온도 TC는 5000켈빈이 될 수 있어서 들뜬 회전 및 진동 준위가 채워지겠습니다. 이는 수소 분자의 몰 비열 그래프에서 가장 높은 평평한 영역에 해당하겠습니다. 따라서 앞에서 설명한 온도에 따른 몰 비열의 변화는 에너지 등 분배 정리가 타당하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으며, 수소 분자의 몰 비열 그래프를 양자 물리학의 에너지 양자화 개념으로 완전히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기체의 구조 모형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앞으로 공부할 구조 모형을 운동론이라고 하며, 이 모형은 이상기체를 다음에 가정을 갖는 분자무리로 가정하겠습니다. 첫 번째, 물리적 성분에 대한 가정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체는 한 변의 길이가 d인 정육면체 용기 내에 있는
수많은 동일한 분자로 구성된다라고 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체 내의 분자 수는 아주 많고 분자 사이의 평균 거리는 분자 자신의 크기에 비해 훨씬 크기 때문에 분자들은 용기 내에서 무시할 정도의 아주 작은 부피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가정은 분자를 점으로 생각하는 이상기체 모형과 일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학습한 결과를 사용하여 기체와 관련된 거시적인 양, 즉 비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기체의 온도 변화가 모두 델타 T로 동일한 여러 열역학 과정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한 등원선에서 다른 등원선으로 가는 경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상기체의 온도 변화 델타 T가 모든 경로에서 같기 때문에 내부 에너지 변화는 모든 경로에서 같겠지만 지난 13강 강의에서 학습한 것처럼 기체에서 한 일 W, 곡선 아래 넓이의 음의 값은 각 경로마다 다르다는 것을 상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열역학 제1법칙으로부터 주어진 온도 변화와 연관된 열 Q는 고유한 값을 가지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 두 온도 사이에서 일어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열 Q는 과정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다음의 식에서 Q 이퀄 MC 델타 T, 여기서 비열 C는 기체에 대해서 고유한 값을 갖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이론적인 값은 수소, 질소와 같은 이온자 기체 분자의 실험값과 일치하지 않으며 따라서 고전 물리학에 기초한 이론적 유도 방법의 한계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위의 결과에 대하여 이원자 분자에 대한 몰 비열의 이론적 예측 방법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만일 몰 비열을 하나의 온도에서 측정하는 것이 아니고 광범위한 온도에서 몰 비열을 측정하면 위의 고전적 방법에 의한 결과가 쓰임새가 있다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기체에서 분자 운동을 압력과 온도와 직접 관련시켜 기체의 몰 비율을 추정해 보았습니다. 이러한 추정은 더 단순한 모형으로 정확히 예측되지 않는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기체의 분자 속력 분포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이상기체의 분자 모형을 통해 거시적인 성질을 미시적 관점에서 기술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 논의한 개념은 앞으로 도선 내에 있는 전자기체의 전기적 특성 분석과 같은 미시적 크기의 상황을 분석할 때 매우 유용하기 때문에 집중을 요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14강 기체의 운동 강의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